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 국어 강사 양효주입니다. 자, 우선은 서울시 시험을 치르고 오신 분들 모두 다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 시험을 치르고 와서 해설 강의를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서울시 시험을 앞으로 이제 욕심을 내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유형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고 또 나는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채워 나가야 하는지를 확인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앞전에 있었던 국가직이나 지방직과는 달리요. 그전에는 어떤 수능 형태의 분석적인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다면 이번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지역적인 그리고 암기를 많이 요하는 문제들이 다소 등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어법과 관련된 문제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았다라는 것을 이제 하시면서 자, 1번부터 같이 해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표준어끼리 묶인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표준어와 비표준어를 나눠라. 그래서 그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것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표준어 이외에 추가된 표준어로서 인정받은 것들을 골라낼 수 있는가, 그리고 비표준어를 알아차릴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이 서울시 시험 앞으로도 보실 분들을 위해서 자, 이것들도 우리가 모두 다 알아둬야 되겠죠. 언제 어느 시기에 기존에 어떤 표준어였는데 이런 것들까지 함께 인정을 받게 되었는지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요. 2011년도에 기존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있던 이 단어들이 추가적으로 1번 선지에 있는 표준어로서 인정을 받은 건데요. 먼저 보시면은 우리가 더운 여름날 이렇게 날씨가 푹푹 찌는 날 시원하게 이 등 뒤에 물을 붓는 이 행위 목물이라고 했었는데요. 등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남우세스럽다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우리가 남사스럽다라는 말을 더 많이 썼었죠. 그렇기 때문에 남사스럽다. 자, 인정받았고요. 쌉싸래하다, 쌉싸름하다, 그리고 복사뼈를 복숭아뼈로까지 함께 표준어로서 인정했던 것이 바로 이 2011년입니다. 자, 두 번째 선지 보시면은요. 까다롭다를 까탈스럽다. 그리고 이 거하게 차렸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죠. 거방지다를 걸판지다. 그리고 주책 없다로 기존에 쓰던 것을요. 주책이다 혹은 주책 맞다라는 식으로 된 표현까지 모두 다 인정을 하였습니다. 건우름이라고 쓰던 것도 거두름이라고 인정을 하였고요. 가장 최근에 2016년에 이렇게 바뀐 거죠. 네, 모두 다 표준어로서 인정받은 것들. 자, 그리고요. 3번 보시면은요. 차지다를 찰지다로, 그리고 잎사귀를 잎새로써 쓰는 것도 인정을 했고요. 가오리연을 자, 꼬리가 길게 달린 연이다. 꼬리연. 그리고 푸르다가 기존의 이 표준어였다면요. 푸르르다도 역시 2011년에 인정을 받은 것. 자, 그런데 4번 보시면은요. 기존의 괴발, 개발이던 것이 개발, 세발도 모두 다 표준어로서 되었고요. 그리고 예쁘다는요. 네, 이쁘다. 자, 이것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인정을 받았었죠. 그리고 마을과 마실. 자, 두 개가 완전히 같은 뜻은 아닙니다. 어떤 그 고을을 의미하는 그 마을이 기존의 뜻이었다면요. 마실은 그 마을을 이렇게 놀러 다니다 라는 의미로서 마실이 표준어로서 인정을 받았는데요. 자, 덩쿨은 우리가 어휘 공부를 조금 탄탄하게 하신 분들이었다면 위에 부분에서 조금 헷갈리는 것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손쉽게 골라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덩쿨은 틀린 표현이고요. 덩굴 혹은 넝쿨로 쓰셔야 옳은 표현입니다. 자, 1번은 정확하게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2번입니다. 문장 쓰기 어법이 가장 옳은 것은 자, 먼저 1번 선지를 보시면은요. 어디에다가 함정을 파두었는지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디에 머물러서 고민하게 했을지가 조금 보이는 문장이었는데요. 한국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하여 일본에 강력히 항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분명히 일본에게가 맞지 않을까요? 고민하셨을 텐데요. 자, 에게와 에의 차이, 우리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죠. 에게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 유정명사가 왔을 때, 즉,
동물이나 사람이 왔을 때 애개를 쓸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쓰인 애와 같은 경우에는 식물과 그 이외의 모든 무정명사를 포함해서 뒤에 애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개념의 일본 뒤에는 당연히 유정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애가 붙는 것이 맞겠죠. 1번이 옳은 표현. 자,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보시면은요.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경영 혁신이 요구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요구되어지고 있다. 자, 보시면은요. 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지다라고 하는 것 두 가지나 피동 표현이 붙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요. 이중 피동. 자, 과도한 피동 표현이라고도 하죠. 이중 피동이 쓰여서 올바르지 못한 문장이 되고요. 만약에 이것을 옳게 고쳤다면 요구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바꾸면 조금 더 적절한 문장 표현이 되겠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한국 사회가 무사 안일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 자, 보시면은요. 맨 처음에 주어를 찾아보시면 이것은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다는 생각이 든다.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도 한국 사회가 무사 안일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자,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옳게 고쳐주면 되겠죠. 그리고 4번 보겠습니다. 냉정하게 전력을 평가해 봐도 라고 했을 때, 자, 이때 봐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양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것과 상반되는 결과치가 나와야 돼요. 냉정하게 전력을 평가해 봐도 한국이 16강 티켓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높은 편이 아니라 낮은 편이다. 낮다라고 평가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줘야 되고요. 그리고 문장의 문맥도 조금은 어색합니다. 문장을 잘라서 보았을 때 뒷문장의 주어는요. 한국이에요. 한국이 자력으로 16강 티켓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그러면요. 한국이에 해당되는 서술어가 높은 편이다가 돼요. 자, 그러면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자체가 지금 조금은 무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옳은 문장으로 고친다면은요. 한국이 자력으로 16강 티켓을 얻을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라고 보는 게 오히려 올바른 문장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법의 가장 옳은 것은 올바른 이 부사격 조사 애를 써주었던 1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6.25 전쟁과 가장 거리가 먼 소설은 역시 서울시다운 문제이기도 했었는데요. 기존의 서울시는요, 이 공간적 배경을 서울로 삼는 소설 등을 물어보는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2016년 그리고 2015년 이렇게 연달아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전쟁과 가장 거리가 먼 소설을 물어봄으로써 이 소설 속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이 주요 사건이 6.25 전쟁이냐라는 걸 묻고 있었습니다. 자, 배경 지식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 문제였는데요. 보시면은 손창섭의 비 오는 날. 손창섭 작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전쟁 직후에 굉장히 황폐하고 암울한 분위기를 잘 살려내는 전후 소설의 작가로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손창섭의 비 오는 날. 역시 마찬가지로 장용학의 요한 시집 같은 경우에도요, 전후 소설입니다. 그래서 전쟁 직후에 그런 황폐한 이 분위기를 배경으로 삼는 이 소설들이 등장을 했다면은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요,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 실제로 이 엄마의 말뚝 같은 경우는 1980년대부터 연작으로 등장을 했었던 소설입니다. 자, 그런데 이 6.25 전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중간에 보시면은요, 이 소설의 주인공의 오라버니가 전쟁통에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사실은 이 엄마의 말뚝이 박완서 작가의 자전적 소설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작가의 그 오라버니가 죽은 것들을 어떤 모티프로서 소설에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주요한 사건으로 다루지는 않았어도 이 6.25 전쟁과 관련 있는 내용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1번, 3번, 4번은 모두 다 6.25 전쟁과 관련이 있다면 여기에서 보이는 이 2번 박경리의 토지 같은 경우에는요. 구한 말부터 해방까지를 배경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제강점기에서 그 배경이 모두 다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펼쳐지는 6.25 전쟁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권력의 무상함을 나타내는 속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무상함이라는 말 자체가요. 자, 없을 무에 항상 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을 묻는 네, 속담. 자, 옳지 않은 것을 찾으면 되는데요. 1번, 달도 차면 기운다. 자, 동그랗게 보름달이 된 그 달도 이렇게 기울어져 간다. 더 이상 커져 나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권력이 영원하지는 않다와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죠. 자, 열을 붉은 꽃이 없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한자 표현으로서 화무시비롱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붉게 핀 꽃도요, 그 이상 이 꽃에 활짝 핀 열을 붉은 모습이 영원하진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권력의 무상함을 나타내는 속담으로서 쓰일 수가 있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는요. 꽃이 시들면 오던 나비도 안 온다. 자, 꽃이 한창 피어있던 시기를 그 권력이 충만하던 시기라고 보신다면은 그것이 시들면 오던 나비도 안 온대요. 그래서 이 권력이 허무함, 이 무상하다라는 거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자, 3번 보시면은요. 물도 가다 구비를 친다. 자, 물이 이렇게 구비구비 물결을 친다라고 하는 거는요. 인생도 평탄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사 세용지마라고 하죠. 그런 뜻과 더 관련이 깊은 네, 소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권력의 무상함과는 조금은 관련이 먼 소설, 이 속담이었고요. 자, 4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휘를 암기함에 있어서 우리가 국가직이나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한자에 조금 더 그 비중이 컸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소설의 비중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자, 꾸준한 암기를 요한다라는 거. 자, 함께 알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보기에 이렇게 기나긴 이 비문학의 글들이 들어가 있고요. 자, 각각 선지에 대한 것들이 이 지문상에서 있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5번에 관련된 선지를 제가 읽으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선지는요. 유럽은 신세계였고 아메리카는 구세계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1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선지의 내용이 이 보기의 지문에 거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선지의 근거를 찾아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선지에서는 유럽은 신세계, 아메리카는 구세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시면은요. 1번의 근거를 제가 찾아놨거든요. 신세계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콜럼버스가 도착한 이후 자, 그러면은 콜럼버스가 도착한 곳은 바로 여기에 북아메리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북아메리카에 콜럼버스가 도착했다. 자, 북아메리카는 이꼴 신세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1번에 신세계는 유럽이 아니라 아메리카가 되고요. 그리고 유럽은 바로 구세계가 되겠죠. 자, 한 가지 더 만약에 이 1번 선지의 근거를 찾는다면은요. 인디언이 죽은 주된 요인은 구세계의 병원균이었다. 즉 이렇게 이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균에 의해서 인디언들이 죽었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구세계는 곧 유럽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네, 틀린 설명이 되는 거고요. 2번 보겠습니다. 인디언들은 구세계의 병원균에 대한 면역성이 없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자,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은요. 인디언들은 그런 질병, 즉 구세계에서 들어왔던 이 병원균, 그런 질병에 노출된 적이 없었으므로 면역성이나 유전적인 저항력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네, 알맞은 근거로 찾을 수가 있겠네요. 2번 병원균에 대한 면역성이 없었다. 자, 그러면요. 옳은 설명은 바로 2번이 되죠. 나머지 3번과 4번에 해당되는 근거도 어디에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만단족 인디언들의 인구 감소는 백인들의 무기 때문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3번에 대한 근거는요. 후반부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만단족 인디언들은
이렇게 자, 한 척의 증기선 때문에 천연두에 걸렸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구가 2,000명에서 40여 명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러면은요, 무기가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들어오게 된 천연두라고 하는 이 병, 그리고 면역성이 없었던 이 인디언들은 죽음에 이르러서 인구가 그렇게 급작스럽게 줄게 되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대한 근거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고요. 자, 틀린 설명이죠? 4번 볼까요? 콜럼버스 이전에 북아메리카에는 100만 명 가량의 인디언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위쪽의 지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내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어린이들은 원래 북아메리카에는 100만 명가량의 인디언밖에 없었다고 배웠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지식이었다라는 거죠. 자, 100만 명 가량의 인디언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자세히 이런 이 탐험가들의 기록을 검토해 보니까요. 인디언들이 처음에는 약 2천만 명에 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새로이 다시금 알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4번도 옳지 못한 설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내용 일치 문제로 보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지문상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분석적인 결과를 얻어내서 선지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주의력을 요하는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존에 충실하게 나오던 문제 유형을 따라서 나타났던 문제였죠. 자, 6번입니다. 보기의 괄호에 알맞은 한자 성어는 했는데요. 자, 보기에서 워낙에 지금 이 관련된 한자 성어에 힌트를 주는 부분들이 세 군데나 담겨져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 보시면은요. 자, 일의 수행 과정에서 부분적인 잘못을 바로잡으려다가 정작 일 자체를 뒤엎어버린다.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따라서 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줬죠. 부분적 결점을 바로 잡으려다가 본질을 해친다. 자, 사실 여기에서 등장했던 한자 성어와 관련된 문제들은요. 조금 이번에는 난이도가 쉽게 나온 유형이었습니다. 자, 하나하나 뜻을 모두 다 보도록 할게요. 1번에 개과 불린.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자, 굉장히 발전적인 양상의 사람들은 자, 이런 개가 불린의 자세를 가지고 있겠죠. 두 번째입니다. 경거망동. 자, 어른들이 경거망동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죠. 경솔하고 조심성 없이 행동하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자, 정답은 3번이었는데요. 교각사루. 흠을 고치려다가 그 정도가 지나쳐서 오히려 일을 그르친다.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오히려 그 소를 죽이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관련된 이 한자성어는 3번이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자, 마저 4번 보겠습니다. 부화뇌동. 소신 없이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천둥번개가 치면은요, 초목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함께 흔들리게 되잖아요. 부화뇌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기의 괄호에 알맞은 한자성어는요,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7번 갑니다. 7번. 보기의 단어에 공통으로 적용된 음운변동은 자, 음운변동과 관련된 문제가 두 문제나 출제가 되었고요. 사실상 난이도가 굉장히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 실렸었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꽃내음. 꽃내음 같은 경우는요. 꽃과 내음이 합쳐진 합성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꽃부터요. 앞에 있는 치읓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바꿔주고요. 그 디귿을 뒤에 있는 니은과 자, 음운이 서로 인접하게 되면서 또다시 비음화라고 하는 변화 과정을 겪게 되죠. 그래서 꽃내음입니다. 자, 정리하자면은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그리고 비음화 두 가지가 일어나는 음운변동 현상의 단어였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바깥일. 바깥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과 일이 합쳐진 글자이고요. 이 두 가지의 이 단어가 합쳐질 때 뒤에 단어를 보시면은요. 모음 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니은이 들어가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 했을 때 티귿을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이때의 디귿은요. 조금 전에 사이소리 현상에 의해서 니은이 첨가가 됐었죠.
그 니은과 함께 만나서 비음화가 일어나고 바깐닐이라고 하는 결과치를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정리를 해보면은요, 먼저 사이소리 현상 일어났고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 티귿에서 일어났고요. 최종적으로 비음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학력 보겠습니다. 여기서는요, 기역과 리을이 서로 만나서 자, 인접하는 두 개의 음운이 어떻게 변하였느냐? 기역은 이응으로, 리을은 니은으로 둘 다 모두 비음으로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비음화가 일어났고요. 이 보기의 단어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음운 변동은 모두 다 비음화가 들어간 게 보이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3번이 네, 7번 문제의 정답 되겠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 7번 문제를 통해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은요. 정답이 굉장히 간단하게 3번 비음화가 등장을 하기는 했었지만 비음화뿐만이 아니라 음운 변동과 관련된 이 변동 유형들을 모두 다 각각의 단어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지만 그중에서 공통점을 뽑아낼 수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쉬운 음운 변동 이외에도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만한 된소리대기나 사이소리 현상의 구분이라던가 혹은 그 외에 뭐 유음화, 구개음화 혹은 거센소리대기 이 모든 것까지 함께 모두 다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는 것 꼭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8번입니다. 밑줄 친 단어의 품사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올바른 띄어쓰기를 모두 다 주고 나서 우리에게 품사를 물어본다면 굉장히 많은 힌트를 준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요, 품사의 통용과 관련된 문제가 등장을 했어요. 동일하게 생겼지만 각각 문장 속에서 다른 품사로서 쓰인다. 품사의 통용 문제였는데요. 자, 띄어쓰기를 기준으로도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보십시다.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라고 했을 때, 자, 이때의 만큼 같은 경우에는요, 수업 시간에도 제가 굉장히 무수히 반복적으로 강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만큼이 이런 식으로 앞 글자와 띄어져서 단독적으로 쓰였을 때는요, 자, 의존명사로서 쓰인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의존명사 맞죠? 그리고 그 의존명사 앞은요, 참을 같은 경우는 기본형이 참다잖아요. 자, 그러면 이 참다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로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자, 서술성을 버리고요. 만큼을 꾸며주는 용도로서 쓰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참다라고 하는 말을 참을이라고 하는 형태로 영어의 관형사 형태로 바꿔주었고 뒤에 뛰고 나서 의존명사. 자, 뒤따라 왔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나도 그 사람만큼 할 수 있다. 자, 이때의 만큼은요. 앞에 있는 체연에 붙어서 쓰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큼이 뛰어서 써지면은 의존명사, 붙어서 써지면은요. 네,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보조사다라고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죠.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요. 1번은 옳은 것. 자, 2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안 분다. 자, 사실 우리 현대인들은 보통 안 분다라는 표현 잘 안 쓰죠? 안 분다라고 하죠? 자, 이때의 아니를 동일한 의미의 안으로 바꾼다면은요. 자, 안 분다. 뒤에 있는 이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는 부정부사라고 하는 것도 자,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부사이고요. 아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라고 했을 때, 자, 이때의 아니. 아니는요, 감탄사로서 쓰일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용도로서 쓰입니다. 응, 아니, 긍정과 부정의 의미로서 대답을 할 때 그때 아니 하고 쓰일 수도 있고요. 아니, 자, 실제로 놀라면서 쓰이는 이런 감탄사로서도 아니. 자, 이렇게 쓰일 수가 있다는 거죠. 부사와 감탄사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 아이는 열을 배우면 백을 한다 라고 했었는데요. 자, 우리 수업 중에 굉장히 강조 많이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숫자가 나오면 둘 중 하나를 먼저 의심을 해보자. 첫 번째 수사, 두 번째 수관형사. 자, 수사일 경우에는요. 명사, 대명사, 수사 셋 다 우리가 묶어서 뭐라고 합니까? 체연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체연에 속한다. 수사는 체연에 속하기 때문에 그 뒤에 바로 조사를 받을 수가 있다. 보시면은요. 열을 배우면 백을 한다. 백.
숫자 나왔어요. 그 뒤에 바로 조사를 받았네요.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아하, 얘는 명사가 아니라 수사가 쓰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미 답이 나왔죠? 옳지 않은 것 3번이고요. 10사람이 100말을 한다. 자, 100개의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요. 뒤에 있는 말이 자 단위 명사로서의 기능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말, 100말, 1000말을 한다. 자 이런 식으로도 숫자를 바꿔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100 같은 경우에는 숫자이긴 하지만 수관형사로서 쓰인 관형사. 자, 그럼 3번 같은 경우에는요, 두 번째는 맞았지만 첫 번째 명사가 아니라 수사이기 때문에 3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4번이요. 그는 이지적이다. 그는 이지적 인간이다. 자, 공통적으로 이지적이 들어갔는데요. 적. 자, 적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서 우리가 그 용도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적은요, 명사로서도 쓰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때 이 이지적, 적 같은 경우는 이제 관형사로서도 쓰이는 게 지금 보이시죠? 그리고 그 뒤에 용언이 왔다면 그 용언을 꾸며주는 부사로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즉 전미사 적자가 붙음으로써 이 단어를 통째로 명사로서도 활용할 수가 있고 관형사로서도 활용할 수가 있고 자 부사로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명사, 관형사, 부사 여기에서는 무엇으로 쓰였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는 이지적이다 라고 했을 때 뒤에 아이를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다 같은 경우에는요 서술성을 가진 조사 즉 서술격 조사죠. 조사가 왔어요. 자, 그러면은 조사가 올 수 있는 것 명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자, 넓게 봤을 때는요. 이제 체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체언. 체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바로 뒤에 조사를 붙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술격 조사 이다를 붙인 이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로서 쓰였다. 자, 체언 중에서도 명사로서 쓰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는 이지적 인간이다 라고 했을 때 인간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이냐? 이지적 인간이다.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명사를 꾸미는 품사 바로 관형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적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어서 그 단어를 관형사로서 만들어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명사, 관형사까지 모두 다 맞았고요. 그러면 품사로 옳지 않은 것 3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품사의 통용 관련된 문제들도요. 굉장히 이 독특한 이 의존명사라든가 혹은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조사 같은 것들을 끌고 들어온 게 아니라 수업 중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의 문제였습니다. 만큼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도 그렇고요. 그리고 숫자의 경우 수사 아니면 수관형사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죠. 자, 기본에 충실한 자, 그 기본에 충실한 개념 얼마나 탄탄하게 다져놨는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3번입니다. 자, 9번입니다. 1960년대 한국 문학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전후 문학의 한계에 대한 극복이 주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자, 우리나라의 6.25 전쟁, 6.25 전쟁의 그 전쟁 당시를 배경으로 하는 것은 전시문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전쟁으로 인한 어떤 황폐한 힘겨운 삶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문학을 전후 문학이라고 합니다. 1950년대 후반에 두드러졌던 것이 전후 문학이라고 본다면요. 이 문단의 경향이 전후 문학으로 너무나도 치우쳐져 가는 것에 대해서 한계점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1960년대의 시기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1960년대 한국 문학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2번. 4.19 혁명의 영향으로 현실 비판 문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자, 4.19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1960년 4월 19일에 일어났습니다. 자, 반독재 민주주의에 관련된 운동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4.19 혁명의 영향으로서 1960년대는요. 그때 당시에 부조리한 이런 독재 정권과 관련된 현실을 비판하는 문학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번. 참여문학과 순수문학 진영 간의 논쟁이 발생하였다. 사실 이 순수문학과 관련된 논쟁은요, 이때 당시 1960년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자, 해방 전에는요, 오히려 어떤 이런 리얼리즘, 사실주의 문학과 순수문학 사이에 어떤 대립도 있었고요. 그리고 1960년대 때는 이런 식으로 참여문학, 참여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참여문학이거든요.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그때 당시의 시대나 사회상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을 참여문학이라고 본다면 문학이 너무나도 그렇게 이 시대적인 관점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언어 자체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된다. 라는 순수문학 간의 이 불붙는 논쟁이 발생했던 것이 바로 이 1960년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자 순수문학은요 1970년대에도 또 이렇게 대립구도를 펼칩니다. 그 대립구도를 펼쳤던 것이 바로 이 민족문학과 민중문학인데요. 자 민중문학 우리가 1960년대에 참여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었다면 1970년대에는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민중시와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민족문학 민중문학 모두 다 이런 순수문학과 대립구도를 펼쳤었던 1970년대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요, 네, 가장 옳지 않은 것 70년대를 설명했던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보기에서 밑줄 친 부분의 발음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였죠. 네. 자, 우리 이 서울시를 보셨던 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개념을 한 바퀴 돌린 상태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시는 수강생들도 이 10번 문제만큼은 다 맞추셨을 거라고 제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있는 밭을 우리가 다 매야 해요? 라고 했을 때 밭 바로 뒤에 을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을은요, 조사죠. 조사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형식형태소입니다. 형식형태소 중에서도요, 즉 모음으로 시작된 형식형태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티귿을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잘못됐죠? 밭을이 아니라 자 밭을 틀렸고요. 고치면은요. 밭틀이 됩니다. 밭틀 연음되어서 그대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 밭만 매면 돼 라고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뒷부분에 이 형식 형태소인 조사가 오기는 했지만은요. 윗부분과의 차이는 무엇이었느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였지만 자음, 미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연음화시켜서 받을 수가 없겠죠. 앞에 있는 티귿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바꿔줍니다. 자, 여기에서도요. 또 디귿과 미음이 만남으로써 비음화가 일어나고요. 최종적으로는 발음이 반만 된다라는 거죠. 반만. 이 밭 모두요 라고 했을 때 자 한 글자만 있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 시켜줘야죠. 디귿. 왜? 밭이 너무 넓으니? 라고 했을 때 자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형식 형태소 이 모음으로 시작된 형식 형태소가 왔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때의 티귿이 넘어가면서 이와 만났을 때 자 기억나십니까? 디귿 티귿이 이를 만나면 지읒, 치읒으로 바뀐다. 구개음화 현상이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서 밭이 올바른 발음입니다. 자, 그러면요. 정답은 1번 밭틀이 올바른 발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11번. 보기에 비판 대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폴 맥카트니는요, 도축장의 병이 유리로 되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채식주의자가 될 것이다. 자, 그 소를 잡는, 돼지를 잡는, 가축을 잡는 그 잔인한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차마 육식을 하지 못할 거야. 라고 폴 맥카트니가 말했어요. 자, 우리가 식욕 생산의 실상을 안다면, 그런 잔인한 실상을 안다면 계속해서 먹을 수가 없을 거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영역이 조금은 지저분하고 조금은 더럽고 조금은 잔인할 거라는 거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어느 수준에서는 우리도 진실을 알고 있다. 깔끔하지도 유쾌하지도 않은 사업이라는 것을 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다만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싶지 않다. 즉
더 자세하고 더 내 눈앞에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알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진실을 외면하고자 한다는 게 되는 거죠. 고기가 동물에게서 나오는 줄은 알지만은요, 그 과정들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하지 않고요. 그리고 동물을 먹으면서도 그 행위가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조차 생각하려 들지 않는 수가 많다. 그럼 동물을 먹는 행위는 그런 잔혹한 진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하고 먹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적으로 비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요. 자, 이처럼 우리가 어느 수준에서는 불편한 진실을 의식하지만 동시에 다른 수준에서는 의식을 못하는 일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도록 조직되어 있는 것. 자, 이것을요, 바로 폭력적 이데올로기라고 규정지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폭력적 이데올로기가 바로 부정적 현상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요, 채식주의자를 제외한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모두 다 이 보기 글에서 비판의 대상으로서 삼을 수가 있겠네요. 자, 11번 같은 문제에서는요, 직접적으로 이 대상 자체에 대해서 긍정이다, 부정이다라고 하는 설명은 없었지만 문맥을 통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리고 의미를 파악했다면 충분히 답을 1번으로서 찾아낼 수 있는 비문학 문제였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나이와 한자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요 근래 이런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 이 나이를 묻는 문제가 쉽사리 많이 등장하지 않는 추세인데요. 꿋꿋하게 서울시에서는요, 암기 문제를 내었습니다. 자, 먼저 62세 화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화갑이라고 하는 말은요, 같은 말로 우리가 환갑이라고도 합니다. 환갑. 자, 61세를 말하는데요. 환갑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60갑자가 모두 다 한 바퀴가 돌아가고 나면은 61세가 되면은 그것을 되돌아서 받는 거죠. 맞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온다라는 의미의 환갑. 같은 말로 화갑입니다. 자, 2번이 정답이었죠. 희수 77세 맞고요. 3번에 88세 백수라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백수는 88세가 아니라 99세입니다. 백자를 잘 보시면은요. 100백자에서 위에 1자 하나만 쏙 빼버리면 어때요? 100에서 1을 빼면 몇이 되죠? 99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백수는 99를 의미한다. 자, 잘못 연결됐겠죠? 그러면 미수 같은 경우에는 이 미자를 갖다가 파자 즉 글자를 쪼개어 본다면 8팔이 2번을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미수는 88세를 의미합니다. 자, 정답은요. 2번 77세 희수가 올바른 연결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요. 13번 맞춤법 표기가 가장 옳은 것은 1번 이렇게 하면 돼? 자, 기억나시나요? 돼.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 선생님, 내일 봬요 했을 때 그 봬를 오이로 쓸지, 오아이로 쓸지 고민하는 수강생들이 많더라. 똑같은 이치다. 라고 하면서 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죠. 자, 기본형을 따지시면요. 돼. 다입니다. 되다를 봤을 때 그러면 당연히 어간은 돼까지만이고요. 자, 절대 용어는요. 어간 혼자서 쓰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미가 따라와 주어야 하는데요. 굳이 이렇게 한 글자로 표현하고 싶다면 다라고 하는 어미 대신에 종결음이 어를 붙이고요. 이때에 돼와 어를 합친 글자. 그래서 돼라고 바꿔서 쓰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을 옳게 고치면은요, 이렇게 돼 라고 바꿔줘야 하고요. 이번에는 꼭 합격할게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발음은 할게요, 그럴게요, 먹을게요, 깨로 많이 발음하죠. 근데 이 아이도 제가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질문을 할 때 그럴까, 할까, 이때만 쌍기역이 들어가야지, 그럴게, 할게 라고 강조 많이 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합격하다라는 말에서 합격하까지가 어간이고요. 어미는 당연히 리을
개의 형태로 나타나 주어야 한다라는 거. 자, 요는 무엇인지 아시죠? 요 아이도 강조 참 많이 했었죠? 높임의 의미를 갖는 보조사입니다. 자, 그래서 옳게 고치면은요, 합격할게요. 자, 서로 도우고 사는 게 좋다. 자, 기본형 뭡니까? 돕다죠. 돕다. 자, 돕다 같은 경우에는요, 비읍불규칙 활용이 일어나는 아이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비읍불규칙 활용이 일어나려면요, 뒤에 어미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돕고라고 썼을 때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죠. 그렇기 때문에 비읍불규칙 활용, 비읍을 오나 우로 바꿔주는 이 불규칙 활용을 굳이 적용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우고 아니고요. 네, 올바른 표현은 방금 썼던 것처럼 돕고입니다. 그 사람은 제가 잘 압니다 라고 했을 때, 자, 기본형 알다죠. 알다. 자, 알다에서요, 비읍니다의 형태로서 어미가 들어갔고요. 아니, 그러면 어간의 알, 리을 어디 갔습니까? 네, 리을 탈락이 일어난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어간에서 리을 탈락 일어나고 아가 남았고요. 어미가 비읍니다의 형태로서 왔다라는 거. 자, 그러면 옳은 표현 4번. 네, 14번입니다.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다른 하나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갖은 고생을 다 겪었다 라고 했을 때 갖은은요, 뒤에 있는 고생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생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는 것이니까요, 당연히 관형사가 될 거고요. 자, 2번. 우리가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어떤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자,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바로 곧이라는 의미의 바로는요, 네, 부사로서 쓰였습니다. 부사가 기본적으로 용언을 꾸미고 있는 것이 맞지만 여기에서의 바로는요, 이것이라고 하는 이 체언을 꾸며주는 부사로서 쓰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3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사를 수업했을 때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접속어가 들어갔을 때, 자, 문장 부사, 즉 부사로 봐주어야 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나왔죠? 그리고 그러면 부사. 아기가 방글방글 웃는다. 자, 웃는 모양을 흉내낸 겁니다. 의태어죠. 자, 의태어도 마찬가지로요, 의태법, 즉 의태 부사가 됩니다. 자, 소리를 흉내내는 것 의성어, 의성부사, 모양을 흉내내는 것 의태어, 의태부사, 전부 다 부사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2번, 3번, 4번 전부 다 부사고요. 1번만 뒤에 있는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사. 정답 1번이겠네요. 네. 자, 그 다음요. 15번. 띄어쓰기가 가장 옳은 것은 했어요. 창조적 독해가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 라고 했을 때, 자, 가장 첫 번째 걸 보시면은요, 수, 뛰고, 밖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자, 이때의 밖에를 만약에 조사인지 혹은 뭐 의존명사인지 무엇인지 헷갈릴 때는요, 뿌니를 넣어보자 라고 했었죠. 뿌니. 그래서 문맥상 의미로서 문제 해결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자, 뿐이 없다. 이것 외에는 이라는 의미에서 뒤에 부정어 나와줬죠. 수뿐이 없다. 이것 외에는 안 된다. 라는 의미 맞죠? 그러면 그때는 뿐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조사로서 쓰였고요. 자, 조사는 당연히 앞말에 붙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띄어져 있죠? 붙이게끔 고쳐야 되겠네요. 자, 틀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소한 오해로 철수가 나하고 사이가 멀어졌다 라고 했을 때 굳이 이상한 점이 전혀 없어요. 특히나 이때 하고 같은 경우에는, 네, 나와 사이가 멀어졌다. 부사격 조사의 와인데요. 자, 와를 구어적으로 표현할 때 나와, 나랑, 나하고, 자, 랑과 하고로 바꿀 수가 있었죠. 자, 조사니까요, 당연히 앞말에 붙여줍니다. 자, 2번 옳은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아는 채 하는 걸 보니 공부 꽤나 했나 보다. 자, 이때의 꽤나는요, 자, 강조를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보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사 이꼴 조사 앞말에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공부 꽤나 붙여줘야 됩니다. 공부 꽤나. 자, 그리고 동해로 가는 김에 평창에도 들렀다 가자. 동해로 가는 기회에, 계기에. 자, 이때 김은요, 의존명사입니다.
동해로 가는 차에, 김에, 의존명사. 그렇기 때문에요. 의존명사는 앞말과 띄워줘야 하는 것이 맞죠. 자, 그러면은요, 전부 다 하나씩 고쳐보았는데요. 고칠 것이 없었던 2번만 띄어쓰기. 올바른 문장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16번. 보기에 나타난 작품 감상의 관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작품을 바라보는 이 감상 관점을 묻는 문제 중에서도요. 네, 사실은 조금 쉬운 난이도로 등장을 했었던 문제였는데요. 자, 답을 찾을 수 있는 이 포인트가 군데군데 숨어 있었어요. 나는 지금도 이광수의 무정작품을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껴. 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요, 쭉 내려가면은요, 이러한 뜻이 아닙니까? 라고 부르짖는 부분에 가면, 금방 내 가슴도 울렁거려서 나도 모르게 네네네 하고 대답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작품은요, 소설이 나왔던 1910년대 독자들의 가슴만이 아니라 아직 강대국에 쌓여있는 우리 시대 독자들에게도 크나큰 감동을 준다. 그러면 작품은 이 독자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기준으로서 바라보는 관점, 바로 효용론적 관점이 되겠죠. 자, 정답은 쉽게 나왔죠. 1번의 반영론적 관점 같은 경우는요, 작품을, 자, 그 시대를 반영하는 시대나 사회의 관점으로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게 반영론적 관점이고요. 효용론적 관점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작품이 독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즉 감동을 받았어,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알았어, 깨달았어, 느꼈어, 반성했어, 들어가면 전부 다 효용론적 관점입니다. 자, 표현론적 관점 같은 경우는요, 작가의 생애나 사상, 가치관과 관련된 것들을 기준으로 작품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관점이고요. 마지막에 객관론적 관점 같은 경우에는요, 외부적인 영향 요소 이외의 작품 자체만을 바라보고, 네, 작품을 분석하자라는 것이 되겠죠. 정답은요, 네, 2번 되겠습니다. 17번. 본용어과 보조용어의 구성이 아닌 것은, 사실 이 본용어과 보조용어도요, 자주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기도 하고요. 난이도를 조금 더 높인다면 충분히 우리를 헷갈리게 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요. 이번엔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1번부터 답이 보였었죠. 영수는 쓰레기를 주워서 버렸다. 자, 이미 서가 들어가 있기도 한데요. 각각의 용언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본용언이라면 어느 것 하나를 빼도 문장이 성립이 돼야 되죠. 영수는 쓰레기를 주었다. 영수는 쓰레기를 버렸다. 둘 다 됩니다. 그러면 둘 다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본용언으로서 보아야 하니까요. 당연히 정답이 1번 되겠죠. 자, 그리고 2번. 모르는 사람이 나를 아는 척한다. 자, 아는 척. 이때 척 혹은 채, 양 이런 식으로 의존명사가 뒤에 있는 하다나 쉽다 같은 것들이 붙어서 용언이 됐을 때는, 자, 당연히 보조 용언이 됩니다 라고 굉장히 강조 많이 했었죠. 네, 보조 용언입니다. 자, 그리고 용언이 두 개가 있을 때 앞에 있는 용언은요, 당연히 본용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본용언 플러스 보조 용언. 요리 맛이 어떤지 일단 먹어는 본다. 앞에는 당연히 본용언이고요. 뒤에 본다. 자, 기본형 보다죠. 보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룩의 의미의 보다가 아니잖아요. 시도는 해본다 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역시 마찬가지로 보조. 떼어볼까요? 요리 맛이 어떤지 일단 먹는다 되죠. 요리 맛이 어떤지 일단 본다. 눈으로 본다라는 의미가 돼버리잖아요. 의미가 완전히 변질되죠? 보조용언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공부를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알아간다 라고 했을 때 앞은 당연히 본용언이고요. 그리고 이때의 가다도 역시 마찬가지. 실제로 어떤 대상이나 사람이 움직여서 어딘가를 이동한다라는 의미의 가다로서 쓰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공부를 할수록 더 많은 것을 간다. 말이 안 되죠? 네, 혼자서는 쓰일 수 없는 보조 용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쉽게 나왔죠? 1번입니다. 자, 18번.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비문학 그리긴 했었지만, 이 내용 이해라던가, 혹은 내용 일치, 추론형 문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보시면은요, 화랑도란, 삐리리리리, 우리 고유의 정신적 흐름을 말한다. 화랑도란 이런 것이다. 자, 그리고요.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조직된 단체를 화랑도라고 한다. 자, 화랑도라는 것에 대한 그 용어를 정리, 즉 개념을 정의해 주었네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 선지 1번에 바로 답이 나왔죠? 1번 선지 잠깐 보면은요. 용어 정의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의심할 여지 없이 정답이 쉽게 1번으로 나왔습니다. 네. 19번. 보기에 시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네. 이 중간중간에 단어들을 그대로 한자로서 노출을 시켰는데요.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는 김상헌의 시조였거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했을 때 삼각산 기억의 다른 명칭은 인왕산이다. 인왕산이요. 자, 삼각산의 다른 명칭은요. 북한산입니다. 자, 북한산. 북한산. 그럼 왜 북한산을 삼각산이라고 하나요? 북한산의 봉우리가 3개거든요. 그래서 삼각산이라고도 불러요. 자, 다시 보자 한강수야. 한강.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다. 그리고 고국 산천을 고국. 그러면 이때 당시의 고국은요. 자, 요거 사실 3번하고 4번이 조금 연결이 되죠. 김상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이때의 고국은 조선입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난 이 직후를 말하는 건데요. 그때의 고국이라면 당연히 조선이겠죠. 그래서 정답, 네. 1번이었지만 3번은요. 당시 국호는 조선이다. 이거 옳은 표현이죠? 옳은 표현. 자, 그리고요. 고국 산천을 떠나고자 하랴마는 시절이 하 수상하니 올똥말똥하여라 라고 했을 때 병자호란 직후의 상황을 뜻한다. 자, 병자호란 굉장히 굴욕적인 전쟁이었고요. 자, 삼전도의 굴욕도 기억나시죠? 그리고 자, 소현세자 복림대군 잡혀갔습니다. 자, 그 와중에 이 김상헌이라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다시 이 고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라고 한탄하면서 썼던 시조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2번, 3번, 4번 모두 다 옳은 표현이고요. 1번 북한산. 사실상 지금까지의 이 시조 문제들이 요 근래에 들어서 어떤 표현 기법이라든가 시어의 상징적 의미 혹은 주제와 같은 것들을 물어봤다면 이 시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네, 약간은 지엽적인 그래서 암기를 요하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거는요. 굉장히 독특한 시조를 끄집어낸 게 아니라 우리가 학습을 했을 법한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20번입니다. 보기는 어떤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소설 속 지명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서울시 시험에 20문제를 모두 다 풀어봤을 때요. 네, 가장 질이 낮은 떨어지는 문제라고 여겨졌습니다. 왜냐면은요. 소설의 일부분을 뚝 떼어서 던져놓고 여기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지명을 맞추래요. 자, 어떤 소설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사실은 네, 그 수많은 소설들을 모두 다 정리해가면서 공간적 배경, 시대적 배경, 그리고 주제 다 정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느 정도, 네, 이 지엽성을 띤 문제다. 그래서 난이도를 변별할 수 없는 좋지 않은 문제다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소설이 그래도 많이 알려진 이 김승옥의 무진기행이라고 하는 소설이었습니다. 자, 무진기행이고요. 여기에서는 무진에서 또다시 이제 그 서울로 돌아가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빈칸은요. 네, 정답은 무진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요? 4번이었죠? 네, 4번. 마지막 문제가 조금 더 깔끔하게 좋은 질의 문제였다면은 여러분이 푸시고 나서도 조금 뿌듯함을 느끼고 기대를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사실상 이 무진기행이라고 하는 이 소설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었다면 마지막 문제에서 조금은 좌절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이렇게 서울시 시험을 치르면서 혹은 두근대는 마음으로 서울시 시험지가 얼른 인터넷상에 뜨기를 기다리면서 자,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접해 보셨을 텐데요. 자, 보시면서 분명 느끼셨을 겁니다. 아, 시대가 이 공무원 시험의 추세가 많이 변화해서 수능형으로 따라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 암기를 많이 요구하는구나. 어느 한쪽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자, 고난이도의 사고력을 요구하는 분석형의 문제. 그리고 단순한 암기, 어휘에서도 마찬가지죠. 한글 맞춤법이라던가 그리고 이 나이를 물어보는 문제 같은 것들도 등장을 했었죠. 암기를 요하는 문제,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다 잡아야 우리는 우리가 계획했던 시기 안에 합격의 정답을 끌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해설 강의 돌려 들으면서 반복해서 복습하시고요. 자, 우리는 또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어요.